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땅콩 부사장 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카톡 검열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조현아 부사장 대한항공 문제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된 내용인가 봐요. 그 민주노총 직선제 개표 상황이 들어왔습니까? 네, 조금 전 저녁 7시부터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민주노총은 선거권자 67만여 명 중에서 35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52.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시행해야 합니다. 후보자별 득표율은 내일 오전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투표율 50%가 넘었으니까 일단 개표 요건은 맞춘 겁니다. 네, 재투표는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네, 1, 2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네,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거군요. 자, 땅콩 회양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냈지만 사퇴를 했지만 부사장직은 그대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아시다시피 조현아 부사장의 임원직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격 사의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기내서비스 호텔 사업부문 총괄 보직에서만 물러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부사장직은 유지되고요. 카로텔 네트워크를 비롯한 3개 기업의 대표이사직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승무원들에 대한 건지 아니면 일부 직원들에 대한 건지 뭐 카톡 검열, 또 휴대폰 검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가 사측이 객실 승무원에 대한 카톡 검열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객실 승무원에 대한 카톡 검열이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까지 있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카톡 검열 의혹은 대한항공에 재직 중인 일부 관계자들이 그런 내용을 전해온 수준이고요. 아직 정확히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된 거군요. 네, 직접적으로 승무원에게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명의 대한항공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조종사 노조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땅콩 회항 논란이 불거진 뒤 대한항공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문보다는 객실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노조가 지적한 겁니다. 조종사 노조 측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장에게 램프 리턴을 지시한 조 부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조 부사장이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 직원들이 쌓아온 이미지를 무너뜨렸다면서 대한항공 경영진을 향해서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책임을 일부 지긴 했습니다만 기내서비스 호텔 사업 부분 총괄 보직에서만 물러난다고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어떤 주제로 열린 워크숍입니까? 네, 미국 9.11 테러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상조사 과정을 토대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한 이 워크숍은 조계사에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는데요. 9.11 테러 유가족회와 일본 국회 사고조사위원 그리고 전 뉴욕타임스 기자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성역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논의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가 넘어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던 거고요. 그때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네, 조사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활동 내용에 따라서 한계점도 다 달랐습니다. 먼저 미국 9.11 조사위원회의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9.11 국가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2002년 11월 27일부터 20개월 동안 활동했고요. 위원회는 우선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주당 상하원의 합의로 인해서 상원 의장이 부위원장 1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하원과 공화당 상하원이 각각 2명씩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이 포함됐고요. 사안과 관련이 있다면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민간인, 군인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주요 활동을 보시면 총 10개 국적을 가진 1,200여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문서로 분류된 것도 250만 페이지를 넘게 검토했고요. 또 청문회 녹취록이나 보고서, 속기록 등은 웹사이트에 게재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선서를 거부한 채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자체에 유가족이 배제됐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서도 참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 대표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개입한 유례 없는 사례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 분야에서 모두 5개나 되는 진상조사회가 꾸려진 것도 특이합니다. 각 위원회가 특성에 맞는 조사를 시행한 덕분에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모든 진상조사위의 위원장이 중도 성향의 민간 전문가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간나오토 총리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고 또 도쿄전력과 관련된 사업체장 그리고 직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회, 민간위원회가 각각 청문을 진행했고요. 정부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시찰 및 주민 공청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청구가 2,000건 이상 진행됐고요. 또 국회조사위가 진행한 회의 같은 경우에는 19번의 회의 모두 기록과 회의록이 모두 공개됐고 또 SNS를 통해서 시민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나오토 총리 역시 부시 전 대통령처럼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게다가 비공개로 진술을 했다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 정부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다른 조사위와 달리 청취 내용이나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청문 대상자가 모든 위원회에 충분히 협조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미국 사례나 일본 사례 모두 대통령과 총리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다 출석을 했습니다. 물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외 사례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위 구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난 6일 희생자 가족 대표회의에 특별조사위원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권자인 282명의 피해자 가족들 중에서 243명이 참여했고요. 투표 결과 이석태 전 민변회장,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가족 추천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여야 묵신 10명의 특위위원은 내일 여야 대표단 회동을 통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대통령 직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다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경실련이 이 계획의 방향대로라면 오히려 자치구 폐지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폐지는 관료적인 획일주의에 따른 반분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고요. 또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기초단체를 움직이려는 의도가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과 관련된 사안인데 자치적인 결정이 배제됐다면서 지바리의 회의록 그리고 의결사항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실시했습니다. 네. 자,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보죠. 네,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현재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의장, 부의장, 기재부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 지방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경실련이 비판한 대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방안도 있고요. 또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에 있는 구청장이 그동안에는 과세를 할 수 있었는데 이 권한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장체 장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폐지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뭐 첫 항목으로 봤던 교육감 직선제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보니까 예. 지금 서울의 기초의회들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아래 위에서 압박을 하는 형국이군요. 자, 서울시민인권헌장과 관련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청소년 단체들도 서울시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10대 섹슈얼리티 인권 등 6개 단체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명을 통해서 동성애 혐오, 차별 논리에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밝혔고요. 또 동성애가 비정상이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세뇌당한다는 전제를 비판하면서 청소년들을 가공하고 싶어하는 노답인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답인 논리가 뭡니까? 네, 신조어인데요. 답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네, 전국 언론노조,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원련 등 언론단체와 노동시민단체 총 39개 단체가 오늘 공대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공대회는 부당한 권력에 뺏긴 국민방송 MBC를 되찾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민운동으로 맞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그 방안으로 매주 화요일 전국 20개 MBC 사옥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벌이고 또 MBC 보도가 외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에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을 분석하는 등 MBC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MBC 사측은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편향된 언론 시민단체의 정치 노름이라고 반박한 건데요. 공대회는 MBC를 국민의 품으로 끌고 간다고 하지만 국민의 품이 아닌 정파의 품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